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혼해! 새벽 5시 30분. 아직 동이 트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시간이지만 제 눈은 알람 소리도 없이 번쩍 떠졌습니다. 30년입니다. 시집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는 제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죠. 옆을 돌아보니 남편 박상훈이 입을 벌린 채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고 있더군요. 퀴퀴한 노인 냄새와 어제 마신 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데 한때는 저 사람의 잠든 얼굴만 봐도 든든했던 시절이 있었나 싶어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2입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전직 대기업 임원 사모님 혹은 살림 잘하는 곰 같은 아내로 보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곰처럼 살았습니다. 미련하게 참고 묵묵하게 일하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남편과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걸 더 챙기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곰이 재주만 부리는 줄 아셨다면 오산입니다. 곰도 화가 나면 사람을 찢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주 오랫동안 발톱을 갈아온 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습관처럼 쌀을 씻고 멸치 육수를 냅니다. 남편은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아침상에 국이 없으면 숟가락을 들지 않는 위인입니다. 그것도 대충 끓인 국은 입에도 안 되죠. 멸치 내장을 일일이 제거하고 다시마와 물을 넣어 푹 우려낸 육수여야만 오늘은 좀 먹을만하네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메뉴는 남편이 좋아하는 조기조림과 맑은 콩나물국입니다. 자글자글 생선 조리는 냄새가 부엌에 퍼지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가 떠오르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대놓고 혀를 차셨습니다. 쯧쯧, 친정이 가난하다더니 가난한 티가 나는구나. 우리 상훈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걸 데려왔는지 원. 그때 남편은 대기업갓 입사한 촉망받는 엘리트 사원이었고 저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시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볼품없는 여자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혼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남들은 13세계를 해온다더라. 너는 달랑 이불 몇 채 들고 와서 우리 귀한 아들 덕 볼 생각하니 잠이 오니? 그 모진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 영자가 착하긴 하잖아. 살림은 잘하겠지라며 한 발 물러서서 구경만 했죠.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아니 내가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아침 7시 식탁 위에 구첩 반상을 차려놓으니 그제야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옵니다. 아우 냄새야. 환기 좀 시키지 이게 무슨 냄새야? 아침부터 비린내 나게 시리. 첫 마디가 또 타박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조기 조림했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식탁에 앉자마자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인상을 팍 씁니다. 야, 국이 왜 이렇게 짜? 넌 나이 먹더니 혀가 마비됐냐? 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면서 무슨 요리를 한다고 설쳐? 숟가락을 탁 놓는 소리가 식탁을 울립니다. 사실 이 국 전혀 짜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냥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 자존심은 상하고 어디 가서 대접받던 기억은 생생한데 불러주는 곳은 없으니 만만한 저한테 화풀이하는 거죠. 싱거우면 맛없다고 하실까봐 간장 조금 더 넣었어요. 물 좀 부어드릴까요? 됐어.
입맛 다 떨어졌네. 물 가져와 물. 저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대령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남편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많이 마셔더라. 그 물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사실 남편은 꿈에도 모릅니다. 본인이 매달 꼬박꼬박 받는다고 의수되는 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걸로는 이 넓은 강남 아파트 관리비와 본인 골프 비용 감당하기도 벅차다는 거요. 우리 집 경제가 돌아가는 진짜 비밀은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 경기도 외곽에 볼품없는 야산 3,000평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그 땅을 보고 비웃었죠. 아이고, 장인어른도 참. 주려면 좀 돈 되는 걸 주시지. 저런 돌산 줘서 세금만 내게 생겼네. 영자, 너 저거 나중에 상속세 나올 때 내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의를 제 앞으로 해두는 걸 다행으로 여겼죠. 하지만 저는 그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남몰래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낡은 도서관에 가서 도시개발 계획도를 펴놓고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밥도 아직 안 차리고. 라고 소리칠 때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숨겨둔 부동산 책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뒤 그 야산 근처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평당 1만 원도 안 하던 땅이 순식간에 1,000만 원, 아니 부르는 게 값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받은 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부자야. 우리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좋은 차도 사고 여행도 가자. 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꾹 삼켰습니다. 남편의 성격을 뻔히 아니까요. 그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남편은 다니던 은행을 때려치우고 주식이다, 사업이다 하며 몽땅 날려먹었을 겁니다. 예전에 시동생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몰래 대출받아 1억을 빌려주고 날렸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보상받은 돈을 종잣돈 삼아 당시 막 시작하던 유망한 프랜차이즈 식당에 투자했습니다. 제 감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집밥을 컨셉으로 한 그 식당은 대박이 났고 저는 지분 투자를 통해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만으로도 대기업 임원 월급을 넘게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50평대 아파트, 남편은 자기 퇴직금과 대출로 샀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대출금의 80%는 제가 남몰래 갚아버린 지 오래입니다. 남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도록 교묘하게 설계해뒀거든요. 남편은 그저 요즘 금리가 낮아져서 이자가 적게 나가나 보내 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정말 멍청하고 귀여운 남자 아닙니까? 야, 김영자. 멍하니 서서 뭐해? 과일 안 깎아오고. 남편의 고함에 회상이 깨졌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젊은 여자 모델들이 나오는 속옷 광고를 넋을 놓고 보고 있더군요. 여보, 과일 드세요. 거기도. 아, 그리고 나 이번 주말에 산악회 워크숍 가는 거 알지? 1박 2일이니까 옷 좀 챙겨놔. 등산복 새로 산 거 그거 꺼내놓고. 그놈의 산악회 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이 수상합니다. 평소엔 씻는 것도 귀찮아하던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고 안 뿌리던 스킨로션 냄새를 풍기고 다닙니다. 게다가 휴대폰을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갑니다.
여자의 직감, 아니 30년 차 아내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건 백발백중 여자가 생긴 겁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재빨리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손은 침착했습니다. 평소엔 패턴 잠금을 해두는데 웬일인지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도운 거죠. 카카오톡을 켰습니다. 맨 위에 고정된 대화방. 이름도 가관입니다. 나의 비타민 미희님.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니 웬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골프웨어를 입고 V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딱 봐도 50대 후반 화려하지만 묘하게 저렴해 보이는 인상. 최미희. 대화 내용을 훑어내려가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 펜션 예약했어? 나 너무 기대돼. 우리 사모님은 눈치 못 챘지? 흐흐. 걱정 마. 곰 같은 여편네라 아무것도 몰라. 주는 밥이나 먹고 집이나 지키라고 했어. 아이 멋져. 오빠 근데 나 가게 오픈하려면 보증금 5천 모자란 거 알지? 오빠만 믿을게. 당연하지. 이 아파트가 얼만데. 내가 조만간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냄새나는 메주덩어리 치워버리고 빨리 자기랑 살고 싶다. 냄새나는 메주덩어리.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하얀 빛이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술 처먹고 들어와서 토해놓은 거 다 치우고 내 부모 병수발 다 들고 내 자식들 도시락 싸서 대학 보내고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고작 메주덩어리. 당장이라도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가 돈이 없는 줄 알아? 내가 이 집주인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았습니다.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지금 터뜨리면 그저 남편 바람난 불쌍한 아내로 끝날 뿐입니다. 위자료 몇 푼 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잔인하고 더 완벽한 복수를 원합니다. 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그 하찮은 자존심부터 마지막 팬티 한 장까지 싹 다 벗겨먹어야 제분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통화 목록까지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아, 개운하다. 영자야, 내 등산 양말 어디 있어? 빨간색으로 찾아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평소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서랍에 넣어뒀어요. 찾아드릴게요. 남편의 등 뒤를 바라보는 제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강 실장이었습니다. 제가 고용한 자산관리사이자 제 비밀을 아는 유일한 조력자입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강 실장님 말씀하세요. 사모님 지시하신 대로 그 여자에 대한 뒷조사가 끝났습니다. 자료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글로 읽는 건 재미없죠. 제가 직접 갈게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그리고 사모님 명의의 성수동 건물, 세입자 재계약권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강 실장이 알아서 처리해요. 아, 그리고 변호사 한 명 섭외해둬요. 아주 독한 사람으로. 이혼 전문으로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보입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제 것이 있다는 걸 남편은 상상조차 못하겠죠. 거실에서는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비타민이겠죠. 웃어라, 실컷 웃어더라.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는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늘 입던 무릎 나온 추리닝 대신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옷을 꺼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지만 남편 눈치 보느라 한 번도 입지 못한 고급스러운 정장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한 60대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복수를 다짐한 전사였습니다. 기대해요, 여보. 당신의 그 잘난 황혼, 내가 아주 화려하게 불태워줄 테니까.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쇼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관객은 당신 하나, 입장료는 당신의 전 재산과 남은 인생입니다.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며 욕실에서 나와 등산복을 챙겨 입는 동안 저는 안방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속에서는 시뻘건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골라준 빨간 등산 양말을 신으며 혼자 신이 났습니다. 야, 이번 워크숍은 좀 빡세게 걷는다니까 무릎 보호대도 좀 챙겨줘라. 그리고 배낭에 오이 좀 썰어 넣고 마누라가 싸준 티는 내야 할 거 아냐. 마누라 티를 내야 한다니 정말 가소롭지도 않더군요. 상간녀랑 뒹굴러 가면서 오이까지 챙겨달라는 저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묵묵히 오이를 썰어 통에 담았습니다. 칼질을 할 때마다 도마 위에서 썰리는 게 오이가 아니라 남편의 그 가증스러운 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남편을 배웅하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즉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동네 마트에 갈 때나 입던 헐렁한 바지가 아니라 백화점에서 산 고급 정장. 그리고 굽이 낮은 단화 대신 5cm의 굽이 있는 구두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박상훈의 아내가 아니라 수백억 자산을 움직이는 회장 김영자로서 움직여야 하니까요. 택시를 잡아 타고 강남 테헤란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빌딩 숲을 보며 저는 30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시집 오던 날 친정 엄마가 쌈짓돈을 쥐어주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자야, 여자가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고들 하지만 나는 반대다. 내 주머니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돈이 있어야 내가 산다. 남편 돈은 남편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야. 명심해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엄마 말씀 안 듣고 남편만 믿고 살았다면 저는 지금쯤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였겠죠. 강 실장의 사무실은 테헤란로 한복판, 제가 10년 전에 비밀리에 매입한 15층 빌딩의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물론 남편은 이 빌딩 근처에 얼씬도 해본 적이 없죠.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집에서는 야, 너 밥 줘 소리만 듣던 제가 이곳에서는 왕비 대접을 받습니다. 이 짜릿한 이중 생활이 저를 지탱해 온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강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최미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사모님. 예상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강 실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남편의 비타민인 최미희. 58세. 이혼 경력 2회. 전 남편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뜯어낸 돈으로 호빠를 드나들며 탕진했고 도박 빚으로 인해 현재 신용불량자 상태더군요. 지금 사채 빚만원금이 1억 5천, 이자까지 합치면 3억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빚 독촉에 시달려서 거주지도 불명확하고요.
산악회, 댄스 동호회, 파크 골프장 등을 돌며 은퇴한 자산가들에게 접근해 생활비를 조달하는 전형적인 꽃뱀입니다. 기가 찼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중후한 매력이 있어서 젊은 여자가 따르는 줄 알았을 텐데 실상은 그저 털어먹기 좋은 호구 1호였던 겁니다. 이 여자 박상훈님의 아파트 등기부등본까지 다 떼봤습니다. 사모님 댁 아파트가 20억이 넘는다는 걸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20억? 그 중에 16억이 내 돈으로 갚은 건데 껍데기만 보고 달려들었네. 저는 서류를 탁 덮으며 강 실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 실장, 이 여자 빚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네. 채권 매입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가 이 여자의 빚쟁이가 되고 싶어. 그래야 내가 원할 때 저 여자의 목줄을 쥘 수 있잖아. 강 실장은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대부업체 쪽에 아는 라인이 있으니 헐값에 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작업해 보겠습니다. 사모님이 채권자가 되시면 최미희는 사모님 손바닥 안에 쥐나 다름없죠. 그리고 하나 더. 미끼를 좀 던져야겠어. 미끼라면? 남편 소유의 양평 땅 말이야. 남편은 그게 맹지의 돌무더기인 줄 알잖아. 근데 거기도로 나는 거 아직 공식 발표 안 났지? 네, 다음 달 초에 국토부 발표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는 사람들만 아름아름 아는 정보죠. 좋아. 최미희한테 정보를 좀 흘려. 박상훈이가 사실은 엄청난 땅 부자라고. 양평에 숨겨둔 땅이 있는데 그게 곧 개발돼서 수십억 보상을 받을 거라고. 바람을 좀 넣어줘. 강 실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희가 그 소리를 들으면 눈이 뒤집히겠군요. 박상훈님한테 더 매달릴 테고 이혼을 더 재촉하겠죠. 그렇지. 남편을 부추겨서 나랑 빨리 이혼하게 만들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안달이 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내가 던져주는 이혼이라는 떡밥을 의심 없이 덥석 물 테니까.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평소라면 콩나물값 500원 깎으려고 실랑이 하던 제가 명품관으로 직행했습니다. 남편 카드? 아니요, 제법인 카드를 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핑도 필요했죠. 남편이 쓰는 카드사 어플 알림이 울리도록 남편 카드로 넥타이 하나를 긁었습니다. 30만 원. 남편에겐 기겁할 금액이겠죠. 곧바로 휴대폰 진동이 울리게 뻔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제 휴대폰에 깔린 패밀리 위치 추적 어플. 남편은 이게 그냥 서로 안전 확인용인 줄 알지만 사실은 감시용이죠. 파란 점이 깜빡이는 곳은 양평의 한 외진 펜션 단지였습니다. 산악회 워크숍이라더니 펜션이라. 저는 택시를 돌렸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더럽게 놀아나고 있는지 그 역겨운 현장을 목격해야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택시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양평의 펜션. 주말이라 차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펜션 관리실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잠시 후 낯익은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애지중지하는 검은색 그랜저. 조수석 문이 열리고 사진에서 봤던 그 최미희가 내렸습니다. 화려한 분홍색 등산복에 짙은 선글라스. 남편이 뒤이어 내리더니 최미희의 허리를 감싸 안더군요. 오빠, 여기 너무 좋다. 우리 오늘 밤새도록 마시는 거야? 그럼 우리 자기랑 마시는데 내가 취하겠어? 매주 같은 마누라 말고 이쁜 내 비타민이랑 밤새 여기서 파티나 하자고. 둘은 깔깔거리며
서로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볼에 뽀뽀를 해대며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저는 저 사람에게 무엇이었나 하는 허무함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 등록금 마련하느라 시장에서 떨이 과일만 사 먹고 남편 양복은 백화점에서 사줘도 제 옷은 아울렛 매대에서 고르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상훈, 너는 나를 아내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성능 좋은 가전제품 정도로 생각했구나. 수명이 다하니까 버리고 새 걸로 사고 싶은 거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화질이 아주 선명하게 두 사람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까지 완벽하게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법정에서 아주 유용한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이 패를 지금 까버리면 재미가 없죠. 펜션을 뒤로하고 저는 근처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쓰레기 땅이라고 부르는 남편 소유 땅의 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반색하며 달려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전화드리려던 참인데 소문 들으셨어요? 도로 계획 확정 발표가 임박했대요. 지금 외지인들이 땅 팔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평당 500은 기본이고 위치 좋은 사모님 땅은 700까지도 부르던데요. 700이요? 그럼 300평이면 20억이 훌쩍 넘죠. 게다가 거기 상가 부지로 용도 변경까지 되면 50억도 넘볼 수 있어요. 사모님, 진짜 대박 터지신 거예요. 20억. 아니 50억. 남편이 그토록 자랑하는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땅을 저에게 위자료 대신 던져주려고 하고 있죠.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낯선 여자가 와서 이 땅 물어보면요. 아주 비싼 땅이라고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고 바람 좀 잡아주세요. 아, 땅값 올리시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또 그런 건 선수죠. 부동산 사장님은 제가 땅값을 올리기 위해 작전을 쓰는 줄 알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실은 남편을 낳기 위한 작전인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이 없는 집은 오히려 공기가 맑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 200만 원으로 꾸려가는 가짜 가계부와 제 진짜 자산이 적힌 비밀 장부. 비밀 장부에는 성수동 빌딩, 프랜차이즈 지분, 주식, 채권, 그리고 양평 땅까지 자산 총액이 300억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박상훈, 너는 300억짜리 로또를 제 발로 걷어차고 3억 빚쟁이 꽃뱀을 선택한 거야. 너의 그 어리석음이 나의 가장 큰 무기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익어서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더군요. 다녀왔어. 아우 피곤해. 산을 너무 탔더니 온몸이 쑤시네. 산을 탔다니 웃기고 있네. 침대 위에서 뒹구느라 쑤시는 거겠지.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밥은 먹고 왔어요? 먹었지. 아, 그리고 너 어제 카드 썼더라. 백화점 30만 원? 미쳤어? 내가 돈 아껴 쓰라고 했지. 역시나 들어오자마자 돈 타령입니다. 아니, 당신 넥타이가 너무 낡아서 하나 샀어요. 그래도 대기업 임원 출신인데 싸구려 메고 다니면 사람들이 흉볼까봐. 제가 주눅든 척하며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꺼내보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짐짓 화난 척을 계속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이런 걸 살 돈 있으면 반찬이나 더 신경 써. 그리고
나 할 말 있어 앉아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집에 가서 확실하게 말해. 이혼하겠다고.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아마 꽃뱀 최미희에게서 코치를 받고 왔겠죠. 무슨 일인데요?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그래요? 영자야, 우리 솔직해지자. 너랑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어머니 등살에 떠밀려 한 거지.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다. 우리 그만 조론. 아니, 이혼하자. 조론이라고 포장하려다 이혼이라고 정정하는 꼴이라니. 저는 놀란 척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혼이라뇨?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잘못? 많지.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말도 안 통하고 수준도 안 맞고 결정적으로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냄새 난다고 냄새. 나도 남은 인생은 향기 나는 여자랑 살고 싶다고. 향기 나는 여자. 최미희의 싸구려 향수 냄새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우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너무해요. 30년을 당신만 보고 살았는데 냄새가 난다뇨. 아, 짜증나게 또 징징거리네. 아무튼 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내 퇴직금으로 산 거야. 넌 몸만 나가면 돼.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가진 돈도 한 푼 없는데. 그건 내 사정이지. 아, 정갈 데 없으면 양평에 그 밭대기 있잖아. 아버지 산소 옆에. 그거라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농사나 짓든지. 걸려들었습니다. 제가 유도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남편의 양평 땅을 제안했습니다. 최미희가 시켰을 겁니다. 오빠, 그 땅 똥값이라며? 그거라도 줘서 내보내. 그래야 뒤탈이 없지.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만이라도 주실 거예요? 거기 컨테이너라도 놓고 살 수 있게. 그래, 인심 썼다. 대신 각 썼어. 이 아파트랑 내 연금에는 일절 손대지 않겠다는 포기 각서. 그리고 위자료 청구 안 한다는 각서. 이거 공증까지 받을 거니까 딴소리 하지 마. 남편은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 둔 듯한 종이와 인주를 꺼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을까요? 저는 떨리는 척하며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정 그렇게 원하신다면 해드릴게요. 도장을 쾅 찍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 번지는 그 환희에 찬 미소, 마치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처럼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잘 생각했다. 영자야, 너도 이제 자유를 찾는 거야. 서로 윈윈하는 거라고. 남편은 신이 나서 각서를 챙겨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최미희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가 해결했어. 라고 자랑하겠죠. 저는 식탁에 앉아 남편이 먹다 남긴 물컵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윈윈? 아니, 이건 완벽한 너의 패배야. 박상훈, 너는 방금 20억짜리 아파트를 지키려다 50억짜리 땅을 나에게 넘겼어. 그리고 3억 빚쟁이 꽃뱀을 너의 안방으로 불러들인 거야. 창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법원에 갈 때는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먹구름이 걷히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날이 될 테니까요. 자, 이제 1차전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말려 죽이기 작전, 2차전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가정법원 앞 남편 박상우는 저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시계를 들여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제 와? 시간 개념이 없어, 시간 개념이.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죄송해요. 차가 좀 막혀서요. 서류는 다 챙겨 오셨죠? 제가 기죽은 목소리로 묻자 그는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당연하지. 너야말로 도장 확실히 챙겼어? 괜히 딴소리하기 없기다. 법원 복도에 나란히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라도 한 방울 날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요, 제 머릿속은 너무나 맑고 투명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에게서 나는 퀴퀴한 스킨 냄새가 역겨워 숨을 참느라 바빴을 뿐입니다. 판사님 앞에서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남편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아주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마치 군대 제대하는 이등병처럼 우렁차더군요. 저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법원을 나오자마자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인간적인 작별 인사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돌아봤습니다. 왜 또 질척거려? 다 끝났잖아. 각서대로 짐은 이번 주 내로 다 빼. 그리고 양평 땅 등기 이전 서류는 법무사한테 맡겨놨으니까 알아서 찾아가고. 네, 그럴게요. 건강하세요. 밥 잘 챙겨 드시고요. 내 밥 걱정 말고 내 앞가림이나 해. 냄새나는 매주 냄새 안 맡으니 살 것 같네. 가라. 남편은 택시를 타고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멀어지는 택시 뒷공무니를 보며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잘 가라. 내가 타고 가는 그 택시가 지옥행 열차인 줄도 모르고.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제 앞에 섰습니다. 강 실장이 뒷문을 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택시가 사라진 방향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우아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제 인생 최고의 드라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사한 곳은 성수동의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대리석 바닥, 그리고 무엇보다 저만을 위한 드레스룸과 서재가 있는 곳. 짐을 풀 것도 없었습니다. 그 냄새나는 아파트에서 입던 낡은 옷과 살림살이는 다 버리고 왔으니까요. 오직 제 몸과 제 진짜 통장들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이사 첫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야경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내 능력이면 진작 이렇게 왕비처럼 살 수 있었는데, 왜 그토록 미련하게 참고 살았을까? 아이들 때문에? 남편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그 모든 이유가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짧게 끝냈습니다. 이제부터 누리면 되니까요. 반면 남편의 화려한 싱글 라이프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을 통해 그리고 제가 심어둔 정보원인 동네 반장님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혼한 지 딱 3일 만에 최미희가 짐을 싸들고 그 아파트로 들어갔답니다. 트럭도 아니고 콜밴 하나에 명품 가방 몇 개랑 옷 보따리만 달랑 들고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 저 집 남자 이혼하자마자 딴 여자 들인 거야?
어쩐지 부인을 내쫓다시피 하더니만 쯧쯧. 박상우는 꿈에 그리던 향기 나는 여자와의 생활에 들떴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최미희는 저와 달랐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9첩 반상을 차려주는 나와 달리 최미희는 정오가 다 되도록 잠만 잤습니다. 오빠 배고파? 밥 줘. 눈 비비고 일어나 한다는 첫마디가 밥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부엌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입니다. 라면 하나 끓일 줄 모르죠. 결국 배달 음식을 시켰을 겁니다. 야, 미희야. 집밥 같은 거 좀 안 되냐? 된장찌개라든가. 오빠, 나 손에 물 묻히는 거 싫어해. 그리고 요즘 누가 촌스럽게 된장 끓여? 그냥 시켜 먹어. 최미희는 밥만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청소, 빨래는커녕 자기가 먹은 물컵 하나 싱크대에 넣지 않았죠. 집안은 순식간에 돼지우리가 되었을 겁니다. 박상훈이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최미희는 눈을 부라리며 따졌겠죠. 오빠, 나 식모로 데려왔어? 나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이런 건 오빠가 다 해줘야지. 박상훈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을 겁니다.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요. 매주 냄새 싫다고 내쫓았는데 이제 와서 저의 밥상이 그립다고 할 순 없었을 테니까요.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최미희의 씀씀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빠, 나 이 아파트 들어오니까 너무 우울해. 인테리어가 너무 구려. 싹 다 바꾸자. 오빠, 나 친구들 모임 가는데 입을 옷이 없어. 백화점 가자. 오빠, 내 차 너무 낡았어. 오빠, 그랜저 놔주면 안 돼? 박상훈의 연금 300만 원은 최미희의 화장품 값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박상훈은 퇴직금 통장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을 텐데 최미희의 애교와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내주었겠죠. 오빠, 나 가게 보증금은 언제 해줄 거야? 그거 안 해주면 나 진짜 갈 데 없어.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도 알아볼게. 아파트 담보대출. 박상훈이 은행에 갔을 때의 표정을 상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겠죠.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아파트에 이미 대출이 한도 끝까지 잡혀 있는데요.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5년 전에 사모님, 아니 전 부인분과 공동 명의로 대출 받으셨네요. 이자만 납입되고 있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지난달부터 연체 중이시네요. 박상훈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5년 전 주식으로 날린 돈을 메우려고 제가 대출받자고 했을 때 내가 알아서 해 하고 도장만 던져줬던 기억이 났을까요? 그 대출 이자를 제가 제 돈으로 꼬박꼬박 갚아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제가 이혼과 동시에 이자 납입을 끊어버렸으니 이제 그 폭탄은 고스란히 박상훈에게 돌아간 겁니다. 집에 돌아온 박상훈은 최미희에게 이 사실을 말 못했을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요. 대신 몰래 제2금융권, 캐피탈,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손을 댔겠죠. 네, 바로 강 실장이 작업해둔 그 대부업체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박상훈의 삶이 서서히 늪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결정적인 한 방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였습니다. 속보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신설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특히 양평군 일대는 대규모 신도시급 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TV를 보고 있던 박상훈은 아마 먹던 물을 뿜었을 겁니다. 양평군 일대? 바로 자기가 저에게 위자료랍시고 던져준 그 쓰레기 땅이 있는 곳이니까요.
화면에는 지도와 함께 예상 토지 상승률이 붉은색 그래프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땅값은 발표 직후 호가가 10배 이상 급등하고 있으며 TV를 보던 박상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겠죠. 옆에서 자고 있던 최미희를 흔들어 깨웠을 겁니다. 야, 미희야, 일어나 봐. 저기 봐, 양평, 내 땅. 최미희가 부스스 일어나 TV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어머, 오빠, 저기 오빠 땅 있는 데잖아. 대박이다. 우리 이제 부자 된 거야? 최미희가 박상훈의 목을 끌어안고 춤을 췄을 겁니다. 하지만 박상훈은 차마 말을 못했겠죠. 그 땅, 이미 제 명의로 넘어왔다는 사실을요. 잠시 후 박상훈의 표정이 사색이 되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겁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차단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발신자 전 남편, 저는 여유롭게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끊어지자마자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영자, 너 전화 받아. 급한 일이야. 너 알고 있었지? 양평 땅 개발되는 거 알고 나한테 사기친 거지? 그거 내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야. 당장 다시 내놔.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문자 내용을 보는데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기라니요. 본인이 각서 쓰고 공증 받고 도장까지 찍어 놓고선 저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오타 하나 없이 아주 정중하고 논리적으로요. 박상훈 씨,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농사도 못 짓는 돌무더기라며 가지라고 던져줬잖아요. 위자료도 안 주는 대신 그거라도 받으라고 사정한 건 당신이에요. 각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쓴 거 잊으셨나요? 법대로 하세요. 저는 떳떳하니까.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상상이 됩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박상훈은 집안을 때려 부수며 날뛰었을 테고 그 모습을 본 최미희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겠죠. 오빠 왜 그래? 땅이 왜? 설마 그 땅 팔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영자한테 위자료로 줬어. 뭐라고? 최미희의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20억, 아니 50억이 될지도 모르는 땅을 전처에게 줬다는 걸 알게 된 꽃뱀의 반응이 어떨까요? 최미희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다정하던 비타민은 사라지고 돈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악기만 남았겠죠. 야, 이 등신아. 굴러들어온 복을 차? 당장 가서 찾아와. 소송을 하든 가서 빌든 찾아오라고. 내 돈 내놔. 그 시각 저는 성수동 사무실에서 영자의 부엌 신메뉴 개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출시할 프리미엄 도시락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백화점 입점 제안도 들어왔고요. 좋아요. 진행하세요. 그리고 이번 수익금 일부는 독거노인 지원재단에 기부하는 걸로 하죠. 직원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박상훈, 이제 시작이야. 너는 지금 황금 동아줄을 놓치고 썩은 동아줄을 잡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그 줄이 끊어질 때 바닥이 얼마나 깊고 차가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며칠 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어떤 남자가 와서 사모님 땅을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난동을 부리네요. 경찰을 불렀는데 남편분이라시던데. 아, 전 남편이에요. 접근 금지 신청할 테니까 한 번만 더 오면 업무 방해로 고소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모양새가 영 며칠 못 씻은 사람처럼 꾀죄죄하더라고요. 평생을 품위를 목숨처럼 여기던 박상훈이
이혼 한 달 만에 거지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미희에게 시달리고 빚독촉에 시달리고 후회와 분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그를 갉아먹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동정심 따위는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말, 썩은 매주 냄새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박상훈의 벌은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박상훈의 아파트, 아니 한때 우리 집이었던 그곳은 이제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강 실장이 심어둔 도청 장치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차마 눈뜨고 듣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야, 너 2년 내 카드 어디 갔어? 내가 가져갔지. 아, 시끄러워. 오빠가 밥을 안 사주니까 내가 내 밥 사 먹으려고 가져갔다. 왜? 쪼잔하게 카드값 가지고 난리야? 쪼잔해? 한도 초과 문자가 하루에 10번씩 와. 너 미쳤어? 내가 돈 나오는 구멍인 줄 알아? 능력 없으면 말을 말든가.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며? 떵떵거리더니 다 뻥이었어? 이 거지 같은 영감탱이가. 영감탱이. 30년 동안 저도 한 번 입에 담아본 적 없는 그 말을 사랑스러운 비타민이라던 최미희에게서 듣는 박상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피가 거꾸로 솟았겠죠. 물건이 집어 던져지는 소리, 악을 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쳤다고 합니다. 밤마다 고성방가의 부부싸움 소리가 들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엘리베이터에 502호 조용히 좀 합시다라는 쪽지가 붙을 정도로 그들의 바닥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최미희는 양평 땅이 제 명의로 넘어간 걸 알고 난 후 박상훈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 땅 못 찾아오면 돈이라도 내놔. 내 가게 보증금 해준다며. 5천만 원 당장 내놔. 박상훈은 급한 마음에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20억은 받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냉랭했습니다. 더구나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사장님, 장난하세요? 융자가 16억이나 끼어 있는데 이걸 누가 사요? 깡통이나 다름없구만. 박상훈은 그제야 알았을 겁니다. 5년 전 자신이 저질러 놓은 빚을 제가 묵묵히 막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떠나면서 그 방어막이 사라졌다는 것을요.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설상가상으로 최미희가 박상훈 몰래 그의 명의로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아 쓴 게 터졌습니다. 네, 제가 채권을 매입해둔 바로 그 업체였죠. 어느 날 저녁 저는 강 실장과 함께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그날이었거든요. 강 실장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치기로 한 날. 차 안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잠시 후 502호 베란다 창문이 열리더니 옷가지며 가방들이 밖으로 휙휙 던져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함 소리가 단지를 울렸습니다. 야, 너 이 사기꾼년. 내 돈 내놔. 내 퇴직금 다 어디 갔어? 이거 나. 늙은이가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손을 대? 경찰 불러, 경찰. 아파트 입구 현관문이 열리고 최미희가 머리는 산발을 한 채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뛰쳐나왔습니다. 그 뒤를 박상훈이 속옷 차림에 짝짝이 슬리퍼를 신고 쫓아나왔고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한때는 나름 대기업 임원으로서 품위를 목숨처럼 여기던 남자의 말로가 저런 꼴이라니. 박상훈이 최미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최미희가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박상훈의 이마를 찍어버렸습니다. 아, 박상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최미희는 그 틈을 타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짐을 싣고 타버렸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 재수옴 붙어서 진짜. 굉음을 내며 사라졌고 박상우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멍하니 택시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혀를 차며 그를 일으켜 세우더군요. 아유, 502호 아저씨. 옷이라도 좀 입고 나오시지.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가소롭기도 했습니다. 박상훈, 내가 버린 조강지천은 지금 따뜻한 차 안에서 너를 구경하고 있어. 내가 선택한 그 사랑의 결말이 고작 하이힐로 이마를 찍히는 거라니. 너무 싸구려 드라마 같지 않아? 그날 이후 박상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최미희가 떠나면서 집에 있던 돈 되는 패물과 명품은 싹 쓸어갔고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손을 쓴 덕분에 경매 절차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죠. 낙찰자가 정해지고 강제 집행이 들어오던 날 박상우는 집 몇 보따리만 들고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는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가 좀 힘들다, 돈 좀 융통해 다오라고 했지만 아들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시고 저희한테 손을 벌리세요? 저 아버지 없는 셈 칠 테니까 알아서 사세요. 자식 농사 하나는 제가 잘 지었나 봅니다. 아이들이 제 편을 들어주는 게 큰 위로가 되더군요.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저는 성수동에 제 야심작인 영자이 부엌 프리미엄 한식 레스토랑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단순히 밥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갈고 닦은 손맛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고품격 다이닝 공간이었죠. 오픈식 날 가게 앞은 화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부터 유명 연예인들까지 제 사업 파트너들이 보낸 축하 인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짙은 네이비색 계량 한복을 입고 단아하게 올린 머리에 진주 귀걸이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에 쭈그려 앉아 마늘 까던 김영자는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사업가, 회장 김영자만 있을 뿐이었죠. 방송국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건 숭고한 일이죠. 하지만 그동안은 제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을 위해 밥을 지었다면 이제는 제 밥을 귀하게 여겨주는 분들을 위해 짓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식당을 연 이유입니다. 제 멘트에 리포터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방송 박상훈이 어디선가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다면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겠죠.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매장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켜. 나 여기 사장 남편이라고. 김영자 나오라고 해.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기억 속의 그 목소리보다 훨씬 갈라지고 탁한 소리였습니다. 매장 지배인이 당황해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입구에 웬 노숙자 같은 분이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자꾸 회장님 남편이라고 우기는데 경찰을 부를까요?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놔두세요. 제가 나갈게요. 오랜만에 만나는 귀한 손님이니까요. 강 실장과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매장 입구로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등산복 점퍼에 냄새나는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 불과 몇 달 전까지 내 양복에 주름 잡혔잖아. 라고 소리치던 결벽증 환자 박상우는 온데간데 없고
서울역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몰골의 늙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저와 찬바람 부는 거리에 서 있는 자신, 그 엄청난 거리감을 순식간에 느낀 듯 했습니다. 영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영업 방해입니다. 제가 차갑게 말하자 그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야 상훈이. 나 좀 봐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그 여자가 다 가져갔어. 나 지금 잘 데도 없어. 찜질방에서도 냄새난다고 쫓겨났어. 그의 입에서 냄새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냄새요? 그러게 냄새나는 건 질색이라더니 본인이 냄새나는 사람이 되셨네요. 영자야,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30년 살았잖아. 정을 봐서라도 나 여기서 설거지라도 할게. 시키는 거 다 할게. 제발. 그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제 앞으로 기어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치맛단을 잡으려는 그의 손톱 밑에는 새까만 때가 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과 행인들이 수군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유명 맛집 사장의 전남편 행패라며 SNS에 올리겠죠.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상훈 씨, 기억나요? 당신이 내 밥에서 썩은 메주 냄새가 난다고 했던 거. 그건 내가 미쳐서 헛소리한 거야. 당신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나 당신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 아니요. 당신이 맡은 냄새는 된장 냄새가 아니었어요. 당신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서 나는 악취였죠. 그리고 지금은 당신 몸에서도 그 악취가 나네요. 역겨워요. 저는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지배인님, 여기 소금 좀 가져오세요. 네. 소금이요? 네, 굵은 소금으로요. 재수 없는 잡기를 쫓아낼 때는 소금이 최고잖아요. 지배인이 가져온 하얀 소금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상우는 설마하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영자야, 너 설마. 착, 저는 망설임 없이 소금을 그의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꾀재재한 어깨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가세요. 내 가게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콩밥 먹게 해드릴 테니까. 아, 영자야. 너무하다. 진짜 너무해. 박상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끌어내세요. 제 짧은 지시에 경호원들이 양쪽에서 박상훈의 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그는 발버둥 치며 소리 질렀지만 건장한 청년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비명소리가 겨울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 실장이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주 상쾌하네요. 묵은 체증이 이제야 다 내려간 것 같아요.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직원들과 손님들이 걱정 반, 호기심 반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께는 제가 디저트를 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하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경찰차가 와서 길바닥에 주저앉은 박상훈을 태우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한 뒷모습. 한때는 제 하늘이었고 제 우주였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행인, 아니 처리해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박상훈, 너는 거기서 썩어가라. 나는 더 높이 날아오를 테니. 이것으로 그와의 인연은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법적인 이혼보다 더 확실한 심리적인 이별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오직 저를 위해 빛나는 미래뿐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와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나뭇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되었습니다. 양평 전원주택의 아침은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매연 섞인 회색빛 공기 대신 흙내음과 풀내음이 섞인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옵니다. 저는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보이차를 마시며 눈앞에 펼쳐진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무시하며 똥밭이라고 불렀던 이 땅은 이제 평당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이 되었고 그 위에 지은 저의 2층 저택은 동네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아침 스케줄 브리핑해 드릴까요? 강 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니요, 강 실장. 오늘은 오전에 좀 쉬고 싶어요. 오후에 서예 교실 갈 때까지만 비워줘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청하신 그 건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상훈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박상훈은 현재 지방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자재 정리를 하는 잡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비도 못 내서 현장 식당의 쪽방에서 지내며 일당을 받으면 그날 저녁 술로 다 탕진한다고 하더군요. 현장 소장의 증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요? 허구한 날 술만 마시면 내가 전직 대기업 임원이다. 내 마누라가 수백억 부자다 헛소리를 해대서 사람들이 다 피해요. 미친 노인네 취급받죠 뭐. 일도 제대로 못해서 조만간 내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서류 밑에는 최미희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노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덜미가 잡혀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이 워낙 크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감옥에서 콩밥 먹으며 평생 남의 등쳐먹고 산 죄를 뉘우치게 되겠죠. 아니, 그런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남 탓만 하다 죽을 겁니다. 쯧쯧.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저는 서류를 덮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박상훈이라는 이름은 제 인생의 문서에서 완전히 파쇄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연민도 남지 않은 완벽한 무의 상태. 그게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기사를 대동하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서예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먹을 갈고 붓을 잡으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거든요. 김 여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은발이 멋스러운 신사가 저를 반겼습니다. 저보다 2살 위인 이 선생님, 전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체본 써주신 글귀가 너무 좋아서 연습 좀 많이 했어요. 허허, 화양천리 인양만리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말씀이시군요. 여사님께 딱 어울리는 말이죠. 여사님 곁에 있으면 참 좋은 향기가 나거든요. 그의 부드러운 눈빛에 제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박상훈에게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 향기가 난다. 박상훈은 저에게 썩은 메주 냄새가 난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저에게서 향기를 맡아줍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꽃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는 걸 예순이 넘어서야 깨닫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근처 찻집에서 대추차 한잔 하실까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살게요. 어허, 데이트 신청은 제가 했는데 돈은 여사님이 내시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데이트. 그 단어가 주는 울림이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우리는 고즈넉한 한옥 카페에 마주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제 사업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탄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영자 씨.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누구 엄마 여보, 야가 아닌 온전한 제 이름 김영자. 물론 재혼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혼자 누리는 이 자유가 너무 달콤하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마음 통하는 친구와 차 한잔하고 영화도 보고 좋은 곳 놀러 다니는 연애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봄날은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손주 녀석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구, 내 강아지들 왔어?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연애하시나 봐요? 딸아이가 장난스럽게 묻자 제가 눈을 흘기며 웃었습니다. 얘는 연애는 무슨,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그렇지. 어머니, 이번에 홈쇼핑 매진되신 거 축하드려요. 저희 회사 동료들도 어머니 김치 없어서 못 산다고 난리예요. 며느리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과거 남편이 있을 때의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저에게 노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전 부치고 설거지하느라 허리 한 번 못 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물 가져와라, 과일 깎아라 지시만 했었죠. 자식들도 아빠 눈치 보느라 엄마를 돕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오늘 바베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위가 숯불을 피우고 아들이 고기를 굽습니다. 며느리와 딸은 샐러드를 만들고 상을 차립니다. 저는 테라스 의자에 여왕처럼 앉아 손주들과 놀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할머니, 나 이 고기 먹여줘. 손주의 입에 고기를 넣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가장의 권위라는 건 소리를 지르고 돈으로 억압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구나. 저녁 식사가 무르익어가고 와인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제가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뭘 하시더냐? 뭐 돈 좀 빌려달라고. 밥도 며칠 굶었다고 우시는데. 아들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와인 한 모금을 삼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줬니? 아니요, 어머니가 겪으신 고통 생각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끊었어요. 그리고 번호 차단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잘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야.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평생 남한테 기생해서 살 사람이니까. 저는 단호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박상우는 아픈 손가락도 그리움의 대상도 아닌 그저 잊어야 할 과거일 뿐입니다. 밤이 깊고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홀로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밤바람이 찼지만 춥지 않고 시원했습니다. 정원 한쪽에 심어둔 매화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저 나무가 꼭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인생은 나를 찾는 순간부터가 진짜 일일입니다. 그게 20살이든 60살이든 80살이든 상관없어요. 저 김영자 30년을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곰처럼 식모처럼 껍데기뿐인 사모님으로요. 하지만 제가 제 발로 그 감옥을 걸어 나오는 순간 세상은 저에게 회장님이라는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참고 계신가요? 내가 참으면 집안이 평화롭겠지. 늙어서 이혼하면 남들이 뭐라 할까 두려우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썩은 동아줄은 과감히 놓으세요. 그걸 놓아야 당신 앞에 있는 황금 동아줄이 보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밥을 차려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밥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 주인입니다. 오늘 밤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름진 당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해주세요. 고생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제부터는 진짜 너의 인생을 살아라라고요. 저 김영자가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화려한 비상을,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